예, 안녕하십니까. 부모님, 저는 저희 갖고 지금 방금 참고하신 자료에 첨부 자료집이 있습니다. 띠지가 붙어 있고요. 예.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학생들을 직접 지도하면서 생활하면서 겪은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전체적인 개요와 더불어 개요와 더불어 이제 조금 상세한 내용을 좀 같이 곁들여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첨부 자료집에 25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최대한 좀 요약해서 사실 수시제도라는 게 일률적으로 정리를 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의 좀 끝부분까지 좀 경청을 해 주시면 좀 마침표가 찍어지는, 우리 아이는 유의 등급 정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비하면 되겠다라는 좀 마침표가 찍어지실 것 같습니다. 우선 여기 자리해 주신 부모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우리 아이가 갖고 있는 내신으로 어느 정도 선의 대학을 갈 수 있을지,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올해 상담했던 이제 한 두어 달 지났는데 사례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인근 지역 고등학교 학생이고요. 그 학생의 내신은 3등급 초반대입니다. 근데 이 학생이 열의가 좀 있는 학생이라 이제 인터넷에 이제 본인이 이제 스스로 결제를 해서 본인 등급에 맞는 대학교 리스트를 뽑아본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대학 중에 하나가 건국대였고요. 과는 이제 컴퓨터공학이었는데 3등급 초반대에 지원 가능한 대학을 갖다가 검색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재작년 이제 입결이겠죠. 건국대학교 컴퓨터공학과 합격자 평균 등급이 3.1등급, 그리고 추가하자면 건축학과가 3.2등급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제 검색 결과에 건국대가 들어가 있던 거죠. 근데 이 전형을 제가 이제 보게 되니까 건국대 종합전형, 이제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KU 자기 추천이라는, 그래서 학생이 약간 이제 고무적이 되어서 선생님 건국대도 제가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지 않느냐 해서 제가 학생을 앉혀놓고 두 가지 자료를 한번 보여줬습니다. 두 가지 자료를 같이 공유했는데, 말씀드렸던 컴퓨터공학 그리고 건축학과의 최저 등급, 아까 말씀드렸던 3.2, 3.3은 평균이고요. 그래서 제가 최저 등급을 보여줬는데 컴퓨터공학은 6.6등급, 그러니까 6.6등급을 맞은 학생이 건국대학교의 컴공에 합격을 했고요. 그리고 건축학과 같은 경우는 7.0, 그리고 사회환경 같은 경우는 최저 등급의 학생이 8.1등급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동시에 우리 학생하고 무슨 자료를 열람을 했냐면, 서울의 이제 외고 중에 하나죠. 3대 외고 중에 하나인데 그 학교의 내신에 따른 합격자 등급을 같이 열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이야기하는 건동 홍수까지는 보통 6에서 7등급 합격생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평균이 3이고 최저에는 6이나 7등급 합격생이 있다 보니까 학생 입장에서는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수원 지역을 떠나서 보편적으로 저희가 모의고사 점수를 생각할 때 모의고사에서 수학이 7에서 8등급 정도를 맞게 되면 수학 점수가 10점대입니다. 수학 점수가 10점대라는 건 사실은 어떻게 해서 시험을 갖다가 전념을 다하건 아니면 공부를 했지만 좀 못 보건, 제가 볼 때는 한 번으로 다 찍어도 그 정도 점수는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앞서 저희 원장님께서도 이제 부모님들께 설명을 드렸지만, 일반계 학생들을 뽑기 위한 사실 일반계 학생,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한테는 조금 좁은 문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부모님들이 알고 계신 25페이지에 학생부 교과 보이시나요? 종합, 논술 이러한 안내가 되어 있는데, 이건 전형을 하는 유형에 대한 안내고요. 건국대학교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종합전형 KU 자기추천은
대학별 독자적 기준이라는 전형으로 실시되는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대학별 독자적 기준이 쉽게 말씀드리면 이 전형으로 오게 되는 아이들은 우리가 알아서 뽑겠다. 이런 전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인해 볼 방법은 없지만 아마 건국대학교에서 6.8, 7.1, 8등급에 합격을 한 학생들은 특목고 학생이 아닐까라고 추정이 되고요. 저희 이제 고3이 고등부하고 분리가 되어서 독자적으로 입시 정보를 제공하는 입시 상담 능력을 갖춘 게 지금으로부터 한 11년 정도가 되는데요. 11년 동안 제가 매년 한 100여 명 정도 학생들의 상담 결과를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작년 같은 경우는 좀 인원이 많아서 150명 이상의 학생들의 그 상담 내용을 좀 공유하게 됐고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자면 아까 원장님 말씀 주신 스카이 서성하니 1등급 때만 합격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는 지금 말씀드렸던 서성하니까지는 2등급 때 교과 합격생은 정말 찾아야 뭐 2년에 한 건, 3년에 한 건 찾아볼 것 같고요. 그리고 종합 합격생도 1등급 때에서 전부 나왔습니다. 거의 99%는 서성하니까지 1등급 때에서 합격생이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에서 나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내려가서 중경의 시선까지 가면 2등급 때 종합 합격생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가서. 그리고 좀 더 내려가서 건동, 홍숙 순이 되면 이제 2등급 때 교과라든가 2등급 때 종합 합격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3등급이 넘어가게 되면 주요 15개 대학은 들어가기가 어렵냐?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재작년, 작년도 그렇고 거의 꾸준히 4등급 때에 예를 들어 홍대라든가 아주대학교라든가 합격생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아주 극소수죠. 근데 이 학생들이 지원한 전형이 이제 논술 전형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꼭 짚어보고 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논술은 모집 인원이 올해 많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모집 인원에 아까 이제 교과 말씀 주셨지만 교과가 40%가 넘고요. 조금 정확하게는 43%고요. 그리고 종합 전형이 지금 드리는 말씀은 메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앞쪽에 정리가 좀 잘 되어 있습니다. 36%가 종합 전형이고 그리고 3%가 논술 전형에서 이제 뽑는 인원입니다. 그런데 사실 상위권 대학은 논술 전형이 약간 늘었습니다. 그래서 9% 정도 모집 인원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는데 첫 번째는 전체적으로 모집 인원이 감소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논술 전형은 30대 1, 40대 1의 경쟁률을 받게 되면 야 너는 정말 다행이다. 이러한 이제 이러한 그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여기에서 모집 인원이 더 줄기 때문에 경쟁률이 기존의 50대 1에서 더욱더 늘어난다. 그래서 아까 원장님께서 비율을 잘 해주신 것 같은데 여기 앉아 계신 학부모님 중에 한 명, 많으면 2명 정도로 뽑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논술 전형의 성격상 논술이 많이 쉬워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논술입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에 대비를 하자면 보통 학생들이 모의고사 수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21번, 29번, 30번 흔히 얘기하는 이게 킬러 문제입니다. 요 문제를 맞추면 1등급이 되는 거고 물론 문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행의 문과는 이 세 문제를 틀려도 1등급 안에 들어가는 턱걸이 정도가 될 수가 있고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2학년 때, 3학년 때 이렇게 모의고사 점수를 관찰을 했는데 이 학생이 한 번도 88점을 못 맞아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과 같은 경우는 2등급 때에 들어간 적이 없고 그 다음에 문과 같은 경우는 이제 1등급에 준하는
이러한 등급대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학생이 그래도 명색이 논술인데 논술 시험을 보게 되면 사실 잘 볼 기대를 하기가 객관적으로도 어렵죠. 제가 11년 전에 여기 이제 고3 처음 이제 근무를 시작을 하면서요. 그때 같이 근무를 하셨던 분께서 이제 그 해년도에 퇴직을 하시고 이제 논술에만 전념을 하시려고 현재도 논술만 강의를 하고 계신 선생님이 계시는데 제가 이분께 도움 말씀을 논술에 대해서 한번 이제 그 자문을 구한 적이 있는데 이분 말씀이 아무리 논술이 쉬워졌다고는 하지만 경쟁률이 50대 1이면 50명을 모집하는 공대에 2,500명이 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2,500명의 답안지를 과연 정량적으로 혹은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정성적으로 채점을 할 수가 있겠느냐? 사실 좀 어려운 일이겠죠.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처음 이야기가 답을 맞춰야 된다 이겁니다. 과정이 아무리 훌륭하지만 답이 틀린다면 정답이 틀린다면 과연 그 2,500개의 답안지 중에 이 학생 걸 꼼꼼하게 볼 만한 뭐 이러한 좀 기반이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셔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경쟁률이 너무 높아지게 돼서 합격 가능성이 너무 희박하게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평소 우리 학생의 내신 말고요. 모의고사 점수를 살폈을 때 80점대를 도달해 본 적이 없는 학생이 논술 전형만 많이 공부한다고 해서 모의고사는 80점을 넘지 못하는데 논술은 제시하는 문제를 다 맞추는 이거는 좀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아까 원장 선생님 말씀 중에 내신을 최대한 살려야 된다 이러한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적극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3학년 1학기 때까지는 우리 학생들이 지금 현재 내신이 높고 낮음과 관계없이 내신은 무조건 챙겨야 됩니다. 어느 대학의 어느 학과를 어떤 전형으로 쓸지 지금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누구는 모르기 때문에 일단 내신 관리를 잘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는 일은 학생의 학습 동료를 하면서 이 학생에 어울리는 전형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은연중에 말씀을 드리다가 교과 전형엔 합격생이 뭐 2등급이 없었고 종합 전형에는 2등급이 있었고 그래서 수시에 관련된 내용 안내를 좀 드렸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수시와 관련된 내용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있는 수시에 대해서 저희 이제 고3 연합반에서 고3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께서 그동안 어떤 준비를 해 왔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고 계신 25페이지의 맨 좌측을 보시면 크게 이제 바탕색 글씨가 되어 있습니다. 수시와 정시. 그래서 대학에서 모집하는 시기에 따라 이제 내년에 21년도가 되면 21년도 9월 10일부터 수시 모집이 시작이 되고요. 주로 학생부를 기반해서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조금 작게 정시라고 되어 있는데 정시는 12월 30일 내년입니다. 21년 12월 30일부터 수능을 주로 기반으로 해서 정시 모집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시가 76% 정도 모집 인원을 전체 대학 정원의 76% 정도를 모집하게 되고요. 상세한 내용은 앞에 다 제가 기재를 해드렸습니다. 메모 따로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정시에서 나머지 24% 정도를 모집하게 됩니다. 그런데 추후에 안내를 드리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76 수시 24 정시는 최초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원장님 말씀 중에 실제 이 인원보다 많은 인원을 정시에서 뽑게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2월율입니다. 2월율. 그래서 재작년 같은 경우는
연세대학교 기준으로 해서 정시 모집 선발 인원이 전체 인원의 36%까지 늘어났습니다.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서울대도 올해 입월된 인원이 한 210명 정도. 그러니까 서울대를 합격하고도 수시에 서울대를 들어가지 않은 인원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을 대학에서 공석을 두면 되지 않기 때문에 정시에서 모집하게 되는 거죠. 추후에 조금 더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 페이지 넘겨서 26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아이가 지금 내신이 3등급인데 혹은 4등급인데 혹은 2등급인데 어느 대학을 갈 수 있을까? 이걸 일률적으로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26페이지의 타이틀이 전형 간 내신 점수 상관성, 정확하게는 전형, 유형 간의 내신 점수의 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맨 윗줄을 보시면 명지대학교 교과 전형 요약이라고 되어 있고요. 가운데 부분을 보시면 명지대학교 면접 전형 요약이라고 되어 있고요. 26페이지 맨 아랫 내용을 보시면 명지대학교 종합 전형 요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셨나요? 그래서 교과 전형의 요약 및 합격자 점수 모집 단위 신소재 공학부 2020학년도 합격자 최종 평균이 2.5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9학년도 원서 접수에 명지대학교의 신소재 공학부를 교과로 지원한 학생들은 약 2.5의 평균을 가지고 합격생의 분포가 있었다 이 얘기고요. 그런데 같은 연도에 명지대학교에 만약에 면접 전형으로 지원을 했다. 그러면 같은 라인이죠. 쭉 내려오시다 보면 한가운데 부분에 최종 평균 2.7 찾으셨나요? 예, 같은 라인 맨 아래로 오시면 3.2 이게 종합전형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칸을 보시면 최종 최저에서 3.8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느 대학의 어느 과를 보면 보편적으로 이 대학의 이 학과이기 때문에 보통 3등급 대 아이들이 왔구나 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아마 평균이 2.5고 최종이 2.5니까 조금 잘한 학생들은 뭐 한 2.23 이런 학생도 있었을 테고요. 그리고 종합전형에서는 3등급 후반대의 학생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맨 위로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명지대학교 교과, 세부위원 교과라고 되어 있고요. 전형 이름은 학생부 교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되는 내용이 전형 방법입니다. 그래서 전형 방법을 보면 교과 100. 그래서 교과 100이라는 건 말 그대로 성적만 100% 보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학생들을 관리할 때 수시 6개 원서를 했을 때 수능하고 가장 조금 결합이 잘 되는 이러한 전형 중에 하나죠. 그래서 교과 전형을 지원하게 되면 실제로 대학 원서 접수를 할 때 우리 대학에 지원하는 대학에 학생부를 넘기는데 동의하겠습니까? 요것만 체킹을 해주면 원서 접수가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학생은 수능에만 이제 매진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내려오게 되면 명지대 면접 전형 요약, 전형명은 교과 면접, 그리고 괄호 1번, 괄호 2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단계별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성적만 가지고 5배수, 그러니까 모집 인원이 409명이니까 대략 성적만 가지고 2,000명 정도를 추려내고, 그 다음 2단계 1단계 성적의 70%와 그리고 면접의 30%를 반영하겠다. 그래서 면접 전형에 지원하게 되면 따로
면접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히 면접 전형을 실시하는 학교는 이러이러한 문항을 가지고 이렇게 면접을 실시하겠다를 모집 요강이나 공지사항에 말 그대로 고지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올해 입시가 끝나면 그 다음에 3월까지 우리가 정말 선행학습이 유발되지 않도록 면접 전형에서 이러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이러이러한 기준으로 학생을 뽑았습니다라고 공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요강에서 이렇게 학생을 뽑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작년에는 학생들을 어떻게 뽑았지? 어떤 문제가 있었지? 재작년은 어땠지? 라는 내용을 확인할 때 학교 홈페이지에 가서 지금 말씀드렸던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참고를 하고요. 그 다음 전형 방법에서 조금 더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만 가지고 이 대학에 이 학과를 지원하면 되겠다가 좀 수시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기본적으로 몇 가지가 있고요. 그 사항이 25페이지에 제가 동그라미 1번, 2번, 3번으로 남겨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중복되는 내용이어서 제가 생략을 좀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내용을 좀 보셔야 되냐면 면접 전형 가운데 부분 설명드리는 겁니다. 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예. 지금 2020학년도 대입에 대한 결과가 나와 있죠. 2.7 1등급 보셨나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2019년도 입결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입결은 2.85라고 되어 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 자녀가 2등급 중후반대의 내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올해 이제 내년 이제 지원을 할 때 명지대학교 만약에 신소재공학부를 쓰겠다. 그러면 아마 대부분의 부모님들께서 작년엔 몇 등급이 합격했는지 재작년엔 몇 등급이 합격했는지 합격자 등급을 열람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합격자 등급을 열람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지금 나와 있는 2019하고 2020학년도 대입에서 학생부 교과 100으로 5배수를 선별할 때 이 교과 점수를 어떻게 반영을 하냐면 국, 영, 수, 탐 전 과목을 반영을 하는 겁니다. 19년도 대입도 그렇고 20년도 대입도 그렇고 그런데 21학년도 대입 그러니까 올해 고3 학생들이 명지대 신소재공학을 적게 되면 국영수탐에 속하는 전 과목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올해 모집 요강은 국영수탐에 속하는 상위 4개 과목만 반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과목별 상위 4개만.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냥 이러한 추이가 다른 영향과 무관하게 이러한 추이만 반영을 한다면 합격자 컷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상위 과목만 반영하게 되면 아무래도 자기 내신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자기가 본 과목들 중에 잘 본 것만 반영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2.8, 2.7 19년도, 20년도에 이랬네. 게다가 인구 변화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는 내가 지금은 4등급이지만 작년엔 3등급이었잖아. 내가 3등급이지만 19년도엔 2등급이었잖아. 이런 걸 반영해서 야 올해는 아마 내 내신 등급이 2.9니까 나는 분명히 합격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위험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잘 본 성적만 반영하기 때문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 3학년 1학기 때 성적이 좀 올라간 학생들이 있습니다. 다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근데
이 학생 내신 점수가 토탈하면, 그러니까 보통 이제 주요 대학을 쓸 때 말 그대로 토탈 내신을 적용하게 되는데 한 2.9등급입니다. 근데 이 학생이 평택대 기준으로 환산을 했더니 내신이 1.4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학마다 내신을 반영하는 방법이 좀 상이합니다. 예. 해서 잘 본 과목만 반영을 하게 되면 이 컷보다는 좀 올라가게 되겠다. 이러한 걸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아래쪽 명지대 종합전형, 전형명 명지인재, 전형 방법, 서류평가 100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서류가 여기 나와 있는, 지워졌네요. 예, 그 학생부, 예, 위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는 학교생활기록부, 요걸 줄여서 학생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학교생활기록부 내용과 자기소개서, 요걸 통칭해서 보통 서류평가의 서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또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이, 자기소개서가 2024년부터 2024년 대입부터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겠지만 한양대는 원래 없었고요. 예, 한양대는 교과에 최저도 없고, 예, 서류에 자소서도 없고 원래 없었고요. 그리고 주요 대학 중에는 고려대, 서강대, 외대, 그리고 이게 이제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제가 오늘 한 번 더 확인을 했는데 교대는 2022학년도 대입부터 자기소개서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가 폐지되었고요. 그리고 일부 자기소개서를 유지하는 대학도 원래는 자소서 문항이 4개였습니다. 3개 아니면 4개였습니다. 이제 4번이 이제 대학별 자율문항이었어요. 그래서 1번이 학습에 대한 경험, 그 다음에 2번이 교내활동, 그 다음에 3번이 나눔과 봉사, 그리고 4번이 대학 자율. 그래서 이렇게 4개 항목이었는데 간소화가 됐죠.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받는 대학도 간소화가 되어서 1, 2번 내용이 통합이 돼서 교내활동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원래 3번 내용, 이 뭐 공동체 의식, 그리고 3번이 이제 대학 자율, 그리고 글자 수도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에 대한 부담이 많이 좀 감소를 하게 되는 2022학년도에 그런 변화가 보이고요. 그래서 27페이지입니다. 아까 1등급, 2등급 대 주요 15개 대학에 대한 부분은 안내를 드렸기 때문에 지금 명지대, 그리고 이제 천안권의 이제 호서대, 사실 이렇게 입시 관련된 조금 그 상세한 내용을 부모님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명지대 같은 경우도 보셨겠지만 교과에선 2등급, 종합에서 자기소개서를 써도 3등급, 이러한 이제 합격 분포를 보이게 되는데, 사실 지금 반의 인원수가 너무 줄다 보니까 사실 반에서 5등 정도를 해도 3등급입니다. 그래서 사실 반에서 5등을 하면 모르겠습니다. 저 때는 그렇게 뭐 공부에 신경을 안 썼거나 이런 등급이 아닌데 실제 대학 입시하고 연결을 지어보게 되면 본인들 지금 보고 계신 27페이지 호서대학교, 예, 천안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캠퍼스가 3개입니다. 천안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산 캠퍼스도 있고요. 그래서 27페이지에 기계자동차 공학부를 보게 되면 최종 평균이 3.93, 3등급대를 이제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위에 있는 전형 방법을 보게 되면 아까 명지대학교 교과 전형은 전형 방법에 학생부 교과라고 되어 있었죠. 근데 지금 호서대학교 교과 전형의 학생부를 보게 되면 학생부 1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부 100이 학교생활기록부를 나타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학교생활기록부가 현재 고3을 기준으로 10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의 인적사항부터 시작을 해서 10번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그래서 10개의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 8번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교과, 내신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부모님께 성적표를 이렇게 잘 갖다 주거나
뭐 이러면 부모님들께서 학생에 대한 상황 파악을 좀 빨리 하실 수 있으실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저도 좀 들어가 본 지가 오래된 것 같은데 나이스에 접속을 하시면 지금 안내드리는 생활기록부를 열람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이스에 접속을 하시면 개인별 점수 자료 일람표라는 게 있습니다. 개인별 점수 자료 일람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부터 3학년 1학기 때까지 전국 공통 양식입니다. 한 페이지에 우리 아이가, 우리 자녀가 어떤 과목에서 단위수 얼마인 과목에 대해 몇 등급을 맞았는지, 그래서 토탈은 몇 등급인지가 A4 한 장에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 요강을 보셨을 때 학생부 100이라고 나온 안내가 된 대학이 있고요. 학생부 교과 100 이렇게 안내가 된 대학이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부 교과 100이라고 안내가 되어 있는 대학은 확인할 게 없습니다. 그냥 내신을 반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학생부 100이라고 되어 있는 학교는 전형 방법 뒤에 상세 내용을 좀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부 100이 교과 100으로 계산이 되는 학교도 있고요. 그리고 학생부 100이 보고 계신 호서대학교 교과 전형은 교과 90에 출결 10으로 정해졌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제 교과가 아니니까 비교과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최근은 제가 모든 대학을 다 보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학생부 100을 반영하는 대학 중에 비교과가 있는 대학은 대부분이 정량평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량평가라는 게 물리적으로 될 수 있는 단위들. 그러니까 출결, 무단 결석, 뭐 하루, 이틀. 그 다음에 봉사, 20시간 이상, 30시간 이상. 보통은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비교과에 정성적인 평가를 넣어서 인성을 본다거나 전공 적합성을 본다거나 가까운 아주대가 그랬습니다. 가까운 아주대가. 그래서 학생부 100이라는 소개가 있으면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비교과가 정량인지 대부분은 그렇겠지만 혹은 정성인지 그리고 정량 중에서도 출결인지 봉사인지 간혹가다 거기에 조금 결격사유가 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이제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부터는 생활기록부 10개 내용 중에 현재까지는 2개 내용이 각각 이제 일부는 삭제가 되거나 일부는 대학에 반영이 되지 않거나 줄어들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수상자격 자격증 부분은 대학에 제공되지 않고 진로희망 부분, 이 부분은 삭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방과 후 활동, 기존의 세특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세특이라고 세부특기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이 이제 방과 후 활동인데 방과 후 활동일 미기재하게끔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 대한 이 학습에 대한 좀 부담이 그러니까 비교과 활동에 대한 부담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그러한 좀 예측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 이제 아래 내려오면 같은 내용입니다. 호서대학교의 기계자동차공학부라는 같은 대학의 같은 학과이지만 우리 자녀가 교과로 썼을 때 면접으로 썼을 때 종합으로 썼을 때 보시다시피 합격자 등급의 차이가 좀 크고요. 맨 아래쪽에 보시면 최종 평균이 뭐라고 되어 있죠? 20학년도 5.07. 근데 바로 오른쪽을 보면 7.24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학과에는 3등급인 학생도 있고 합격생 중에 7등급인 학생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공부만 해라 이겁니다. 이러한 식의 고민은 사실 아무리 이걸 면밀하게 잘 들어도 비교가 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고민은
담당 담임 선생님들끼리 저희가 주마다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담당 담임 선생님들끼리 할 테니까 너가 작년에는 이랬고 재작년에는 이랬고 따져보지 말고 공부에만 신경을 써라.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선생님들이 하겠다. 그래서 조금 후에 저희가 이제 하는 실제 사례를 안내 드린다라고 했는데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 어떤 전형 유형으로 지원을 하느냐, 그리고 전형 유형의 전형 방법에 따라 연도별로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다를 참고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번엔 수능 최저 등급 유무 확인입니다. 그러니까 합격자 등급이 비슷한 학교라도 최저 등급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학교 네임밸류가 약간 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맨 위를 보시면 평택대학교 교과 전형 요약 및 합격자 점수. 그래서 정확히 똑같이 일치하는 학과가 없어서 제가 최대한 유사한 학과로 조금 선정을 해봤고요. ICT 환경융합 전공입니다. 지금 부모님들께서 평택대학교에 대한 호불호가 어떠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ICT 환경융합 전공 2020학년도 27명 뽑았고요. 경쟁률 6대1이었고요. 최종 평균이 얼마죠? 3.1입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시다가 평택역 아마 우측에 자리하고 있을 테고요. 그러면 이 대학의 융합전공학과가 최종 평균 3.12. 자, 그런데 한 칸 내려오게 되면 한경대 교과 전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세부 유형은 교과인데 전형 이름은 교과라는 말이 없죠. 그냥 일반 전형이라고 안내가 되어 있고요. 전형 방법에 학생부 1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학교는 학생부 100이 고지는 학생부 100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교과 100%를 반영하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성적만으로 뽑는 평택대 교과와 한경대 교과의 20학년도 전형 방법은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경대는 경기도에 몇 개 안 되는 국립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평택대는 평균이 3.12등급을 보이고 있고요. 한경대는 몇 등급이죠? 근데 네임밸류로 보자면 사실은 한경대가 평택대에 미치지 못하는 대학은 아니죠. 그게 바로 최저가 있고 최저가 없고의 차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평택대는 수능 최저가 없이 뽑았기 때문에 내신만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한경대는 2합 8 정도 됩니다. 2합 8. 그래서 두 개 영역에 대해서 4, 4나 3, 5나 물론 문이과의 차이라든가 이러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보통 4, 4 정도를 맞추면 합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최저에 따라 이런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아까 드렸던 말씀인데 연도에 따라서 전형 방법의 차이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연도에 따라서 어떤 해는 수능 최저가 있고 어떤 해는 없고 이게 또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올해 수원대학교 2021학년도 교과 전형 합격자 등급이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한 5년, 6년 전에 보통의 전형에 최저가 다 있었을 때 교과에는 분명히 다 있었죠. 그 시절에 아주대학교의 최저가 2합 6, 경기대학교의 최저가 3합 11, 그리고 수원대학교의 최저가 2합 8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네임별로 순서대로 이렇게 최저가 부여가 된 건데 이게 해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완화가 되고 없어지다가 작년까지는 아주대학교, 수원대학교는 최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수원대학교에서 21학년도 대입에 교과전형에서 최저 2함 6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아주대학교하고 같은 수준의 최저 등급을 줘서 뭐 입결을 봐야 알겠지만 올해 수원대학교의 교과전형의 합격자는 좀 많이 낮아지거나 뭐 그러한 추세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제가 내년에 썸머 설명회 요 정도에는 그 결과까지 포함해서 부모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한경대학교 그 교과전형의 맨 우측을 보시면은요. 2019 모집 인원 15, 지원 58명, 그래서 경쟁률 3.8, 최종 평균 얼마죠? 예, 그 오른쪽에 이제 대학마다 발표하는 기준이 좀 달라서요. 이해 한경대학교는 2019년도 입결을 발표할 때 S.D라고 되어 있죠. 이게 표준 편차입니다. 그래서 대학교 입결을 참고하실 때 합격자 발표에 왜 평균이 아니라 최저가 아니라 80% 컷이 아니라 S.D 아니면 표준 편차 이건 뭐지?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지금 최종 합격자 평균이 4.2죠. 그리고 표준 편차가 1.1이죠. 4.2하고 1.1을 더하면 얼마죠? 이게 모집 인원 15명, 그러니까 합격을 한 15명이 있을 텐데 이 중에 약 10등 정도의 점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10명의 합격생이 있다면 그 중에 7등이나 8등 정도의 점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게요? 평균과 표준 편차를 합한 수치가. 그래서 그 정도로 가늠을 하시면 자료를 보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 아래쪽에 중복되는 내용이죠. 교과 반영 비율 및 비교과 세부사항. 예. 그래서 아주대학교 교과전형에 대한 내용을 제가 넣었는데 요거는 이제 연도별로 합격자 등급을 열람하실 때.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상담을 하는데 올해는 아니고요. 작년에 단국대학교 치위생학과가 합격자 등급이 평균이 4등급 때까지 내려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보건실무에 대한 그중에 단국대학교잖아요. 그러면 합격자 평균이 4라는 건 좀 이례적이죠. 그러면 그 전년도 그 전전년도 한 4개년 5개년 정도의 입결을 살펴보게 되는데 이 4년 5년 동안 대학에서 학생들을 뽑을 때 똑같은 기준으로 뽑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실례로 아주대학교 산업공학과 2020학년도에서는 학생부 교과로 100 해서 학생들을 뽑았고요. 근데 오른쪽에는 1.73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9년도 입결은 학생부 교과 100이 아니라 학생부 100이었습니다. 학생부 100이라는 건 비교과도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19년도에 아주대학교 교과 전형은 교과 80%에 출결 봉사 20%를 반영을 했고요. 참고로 18년도에는 교과가 70%고 출결 봉사가 30%였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비교과 중에 정량평가를 할 수 있는 출결이나 봉사가 들어가 있던 해, 예를 들자면 19년도하고 그 다음 20년도는 교과 100을 받습니다. 좀 답이 없는 질문이긴 하지만 사실 아주대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분포가 1등급 후반대에서 인문계열은 2등급 초반 정도의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보통은 출결, 무단 결석 이틀 이상 내지는 봉사 30시간 이상의 결격 사유가 되는 학생들은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사실 20%건 30%건 이러한 점수는 기본적으로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겠죠, 거의. 그리고 17년도, 예, 좀 많이 찾아보시는 분들은 옛날 연도까지 보시게 될 텐데요. 17년도는 교과가 80이었고요. 예, 여기까지 찾아보시긴 아마 어려우실 텐데요. 그리고 비교과 20%가 정성적인 평가였죠. 그러니까 인성이라든가 전공 적합성이라든가. 그러니까 17년도 입결과 18, 9년도, 20년도의 입결을 봤을 때 차이가 있다면 이러한 전형 방법을 중에 비교과 전형에서 반영하는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또 넘겨보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건 난 논술을 봐야 되니까 어려운 문제를 봐야 되고, 근데 거기에 타당성을 얻어야 되니까 모의고사 29번을 맞춰야 돼. 이게 아니죠. 무조건 내신을 잘 받아야 됩니다. 무조건 내신을 잘 받아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한 40개 전후의 교과목을 학습하게 됩니다. 35개, 40개 정도의 교과목을 학습하게 되는데 그 교과목 중에 이건 요약본입니다. 그래서 29페이지 윗부분에 반영 교과 혹은 학기 중 상위 일부 과목 반영.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한서대는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당연히 보유를 하고 있고요. 대략적인 내용만 안내를 드린 거고요. 한서대학교 8과목.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죠. 2.9등급 정도를 받는 학생인데 성적의 파도가 있는 게 좋죠. 이런 학교를 지원할 때는. 그래서 이 학생이 평택대학교 올해 간호학과를 지원, 종합전형을 지원했는데 내신이 1.4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평택대는 그 과목들 중에 9개만 당연히 높은 과목을 반영을 하겠죠. 그러니까 내신 점수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한서대 같은 경우는 항공으로 유명한 학교죠. 저는 2등급 때인데 한서대학교 입결을 보니까 합격자 등급이 1.4예요, 선생님. 근데 이 학생은 한서대학교 방법으로 내신 성적을 산출해 봐야 되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탈 내신 2점 얼마가 한서대에서도 2점 얼마로 유지되는 거는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보통의 2등급 중후반 학생들도 한서대학교로 환산을 하게 되면 1등급 초중반 혹은 중후반 이렇게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나온 대학을 쓸 때는 본인 내신을 가지고 기죽지 말고 일단 대학 내신에 맞춰서 환산을 해봐야 되는 거죠. 사실 대학마다 들어가서 환산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학교에서도 이러한 기반이 되어 있고요. 메가스터디에도 이러한 기반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한 번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한두 개 학교 정도야 제가 모집 요강을 보고 계산기를 이용한다거나 하겠지만 사실 한 학생만 하더라도 궁금한 대학이 지원이 6개지 궁금한 대학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20개 학교만 궁금해 하더라도 제가 한 명에 대한 환산도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다 가입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환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를 안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29페이지 하반부에 인구 감소로 인한 합격 등급 영향. 사실은 이게 올해는 그렇지 않고 작년에 이제 한 6만여 명이 줄어들게 돼서 보정계수가 4등급에서는 0점이다. 이러한 이제 말씀을 제가 설명회 때 부모님들께 드렸고요. 그리고 말씀만 드리면 안 되죠. 정말 이게 반영됐는지 올해 작년에 촉각을 이제 곤두세우고 확인을 했는데 아주대학교 문과 기준으로 사실 그다지 그렇게 합격자 등급이 제가 다 본 건 아니죠. 예, 제가 한 100여 명 정도 한 해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되는데 상담 결과를 공유하게 되는데 아주대 문과 기준으로는 그냥 20학년도 대입 결과나 19학년도 대입 결과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가 있다가 분명히 맞는 이야기긴 하고요. 산술적으로 보면 당연히 맞죠.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 전전년도까지 입시생이 100명이었고 올해가 그냥 간단하게 6만 명을 10%라고 치고 90명이었다면
올해 4등급 커트라인에 해당하는 학생은 상위 40%니까 90명 중에 36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학생이 36등 학생이 4등급 맨 아래 학생이 되는 겁니다. 근데 대학은 사실 등급으로 합격자 등급을 계시는 하지만 인원수로 뽑는 거죠. 대학은 인원수로 학생들을 뽑기 때문에 올해 36등인 학생이 재작년에 대학 이제 입결 이제를 참고하게 된다면 100명에서 36등은 사실 3등급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작년도 입결에 합격자 등급이 3.6 정도였으면 사실은 올해 4.0도 대학은 인원으로 뽑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3, 4등급은 모르겠지만 1등급 후반, 2등급 초반에 준하는 제가 아주대 정도는 조금 면밀하게 들여다봤는데 입학생들 중에 근데 합격자 저희 아이들의 내신하고 작년 합격한 학생들의 내신에 큰 차이는 조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할 만한 내용인 건 분명하고요. 그 다음 30페이지입니다. 25페이지 내용을 만약에 저희가 이제 시간에서 한번 보셨다면 교과가 있었고 학생부 교과에 면접 전형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그나마 정량적으로 우리 아이 내신이 이 정도고 학생부가 이 정도니까 가늠을 좀 해볼 수 있는 정성적이 아닌 정량적으로 가늠을 해볼 수 있는 면접 전형까지가 그나마 이제 정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전형 유형인 것 같고요. 처음에 이제 수원대학교 면접 전형명은 미래인재면접. 원래 이게 재작년까지는 미래핵심인재라는 전형 이름이었죠. 그리고 아래 칸을 보시면 한신대학교 면접. 둘 다 면접입니다. 그리고 합격자 등급 제가 미처 굵게 표현하지 못했는데 수원대학교의 최종 평균이 4.2등급이고요. 한신대학교의 최종 평균이 4.56등급. 확인하셨죠? 예. 합격자 등급도 사실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내신 등급이 조금 많이 부족한 학생이 쓸 때는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얘기냐면 수원대학교의 면접 전형은 해마다 단계별 전형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과 점수만 보고 모집 인원이 300명이면 1,500명까지만 선을 긋는 거죠. 제가 지금 면접 전형에 대한 모집 인원을 이렇게 제시를 페이퍼에 기재를 했지만 실제로 대학을 갈 때는 모집 단위별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300명에 대해서 5배수가 아니라 우리가 컴공을 지원하는지 예를 들자면 국문을 지원하는지 이걸 모집 단위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 안에서 경쟁이 되는 거죠. 그 안에서. 해서 지원한 학과의 모집 인원이 만약에 10명이었다면 그러니까 아래 나와 있는 정보통신공학부가 15명이죠. 이 중에 75명까지만 성적순으로 끊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과가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정말 생활기록부 내용이 30페이지 그러면 거의 성대나 주요대를 쓸만한 모자라지 않는 이러한 이제 생활기록부 양이 되는데 이 학생의 내신이 만약에 합격자 등급 4.2에서 너무 멀어져서 한 5.5등급 정도 되더라. 그러면 15의 5배수인 75등 안에 못 들어갈 가능성이 너무 커지는 겁니다. 충원번호도 9번까지밖에 안 되죠. 충원번호도. 요 충원번호라는 건 충원율인데 현재 고3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이죠. 흔히 얘기하는 충원율. 이제 예비번호를 받았는데 몇 명까지 합격하느냐. 그래서 참고로 수원대학교는 지금 충원번호 안내가 되어 있는데 충원번호가 작기 때문에 9명이면 작은 겁니다. 9명이면 작은 거고요. 75등 안에 못 들어가는 내신 점수 5등급 중후반은 사실 쓰면 좀 안 된다라고 예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중간에 있는 한신대는 단계별 전형이 아닙니다. 서류평가 70에
면접 30. 제가 아까 서류 평가에서 서류는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안내를 드렸죠? 학생부하고 자소서. 그런데 여기서도 그러니까 일률적인 표현이 좀 어려운데 한신대학교의 종합전형명은 참인재입니다. 근데 이 참인재 전형은 작년부터인가 해서 자기소개서가 미제출입니다. 즉 여기에서 뜻하는 서류는 생활기록부만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지 간에 교과를 통해서 일부 아이들을 속아내지 않기 때문에 비슷한 내신 등급에서 조금 부족한 학생이 수원대냐 한신대냐를 만약에 고민을 할 때 위치도 비슷하죠. 지역도 비슷하죠. 그때는 이러한 전형 방법도 한번 참고를 해야 된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연세대 미래 캠퍼스 이제 저희는 원주캠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 그래서 연세대 미래 캠퍼스 같은 경우는 수원대와 같이 예, 단계별 전형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대학의 입결을 보실 때는 아까 아주대와 같이 19년도, 18년도 이렇게 이력을 보게 되면 아주대와 같이 전형 방법의 세부 내용에 약간의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합격자 등급을 열람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여기까지가 수시에 대해서 오늘 일부 강연 때도 많은 이야기가 나왔죠. 뭐 교과 전형, 그 다음에 뭐 면접, 종합 전형.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내신 점수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최대한 정량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종합 부분은 조금 생략을 해서 제가 조금 입시가 많이 임박했을 때 썸머 설명회라든가 이럴 때 보완을 해서 안내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15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예,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을 저희 선생님들은 고3,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이제 대형학원은 많은 곳에서 고등부가 분리돼서 운영되고 있죠. 그래서 고등학교 1, 2학년을 저희 고등부에서 맡아서 열심히 수업을 해주시고 있고요. 이러한 입시의 특수성 때문에 고3이 이제 따로 분리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 선생님들마다 4월이면 이제 아마 이제 모집 요강과 관련된 내용들이 속속 확정되어 나오기 때문에 이때 이제 매번 워크숍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좀 변화된 내용을 잘 적용해서 개인에 맞춰서 적용해 주기 위해 이러한 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15페이지 이제 내용을 보시면요. 일단 우리 학생들이 좀 알아둬야 되는 게 정말 원하는 대학을 가려면 뭐 내신을 잘 받고 모의고사를 잘 보고 근데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절실함이 좀 있어야 됩니다. 절실함이. 그러니까 공부 이외의 것을 하면 조금 밀려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되어 있죠. 고3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이냐면 맨 위에 이제 이관이라고 되어 있죠. 이관이 되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기말고사 간격이 굉장히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등학교 3학년 부서에서 예비 고2 학생들의 고3 학생들의 기말고사를 책임을 졌는데 올해는 시험을 너무 빨리 보는 학교들이 있어서 저희는 아직 수능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능이 많이 늦춰졌죠. 12월 3일에 있기 때문에 아직 이 학생들이 지금 저희 이제 고3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 대비를 좀 일찍 해줄 수가 없어서 조금 이따가 안내를 드릴 겁니다. 일부 학교는 고등부에서 시험 대비를 마치고 올라오게 되고요. 그리고 일부 5개 학교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는 저희가 이제 기말고사 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 궁금해하시는 이제 12월 28일 날 시작하게 된 윈터에 들어가게 되고요. 근데 이 윈터 시기상 이때는 공부량이 워낙 많습니다. 학생들이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공부를 하고
그리고 저 포함해서 모든 선생님들이 수업을 들어가기 때문에 이 학생이 어느 대학에 관심이 있고 어떤 학생부를 가지고 있는지 사실 제대로 파악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이때는 집계만 하죠. 설문 형식으로. 그리고 2월 달이 되면 굵은 글씨로 이때부터 이제 학생 포함해서 부모님들을 개별적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하고는 이야기 나누기 좀 어려운 점들. 예를 들자면 우리 학생은 무조건 이 대학을 가야 되고 아니면 재수를 생각하고 있다. 과거와 달라서 요즘은 마지못해 하는 재수가 아니라 정말 나 이거 아니면 안 돼라는 그러한 선택적인 재수, 이러한 동향이 좀 짙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혹시 학생에게 이제 방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학생하고는 대화를 나누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학생과 부모님들을 개별적으로 모시고 이때부터 뒤에 소개해드리는 개별 입시 플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3월부터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모의고사도 중요하죠.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내신을 단 0.1등급이라도 높게 따야 됩니다. 실제로 아까 잠깐 소개드렸던 한서대라든가 평택대라든가 가천대라든가 교과 반영을 할 때 일부 과목을 반영하는 이러한 대학은 학생도 자기 내신이 그렇게 올라갈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산을 해서 보다 보니까 선생님 저는 이렇게까지 내신이 올랐어요 라고 본인도 놀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1학기 때는 무조건 내신을 잡아야 됩니다. 내신을 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7월 달에 부모님들을 모시고 이제 개별 입시 플랜 보완을 해서 8월에 최종 상담을 갖게 되고 내년 9월 10일에 수시 원서 접수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일정은 앞쪽에 또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맨 오른쪽 우측에 비고란을 보시면 괄호에 20년도 최초안이라고 제가 메모를 해놨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 내년도 모의고사 시행 계획은 제가 오늘 어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이 자료집이 완성된 건 시간이 좀 됐겠죠. 일주 정도. 그때까지만 해도 21학년도 모의고사 시행 계획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해서 올해 20년도에 최초안이라고 말씀드린 건 올해는 코로나 영향으로 3월 모의평가가 4월이 5월로 미뤄지게 되고 그나마 미뤄진 것뿐만이 아니라 시험을 아예 치르지 못한 월도 있죠. 해서 20년도 최초안을 올렸고 아마 비슷한 시기에 21학년도 모의고사 계획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서 비고란의 3월을 보시면 괄호에 3월 12일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 4월 8일 경기도 교육청 모의고사, 그리고 6월 평가원 1차. 이 평가원이 수능을 출제하는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능 난이도를 조절하기 위해 올해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겠죠. 선택 과목이 국어와 수학에 적용됨에 따라 평가원에서도 아까 이제 국어 과목으로 치자면 언어 매체는 어떨지 화작은 어떨지 이러한 난이도 조정을 할 때 평가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시험 출제를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7월 8일에 인천, 그 다음에 9월에 2일 평가원 2차, 수능 전 마지막 평가원 모의고사가 될 테고요. 그 다음 10월 13일 모의고사, 이게 이제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모의고사입니다. 그리고 맨 아래 대수능 11월 18일. 그러니까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시험만 수능 포함해서 7번입니다. 여기에 3학년 1학기 중간, 3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포함한다면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시험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잘해야지, 내가 이때는 요걸 해서 이걸 준비해야지, 이러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가 처음부터 항상 배운 데까지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러한 내용을 좀 알고 지금 윈터에 대한 안내를 드리기 위해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수원 메가스터디 학원 아니어도 좋으니까 3월 달이 되면 수행평가부터 시작해서 학교 나간 지 열흘 됐는데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 보게 되고요. 그리고 중간고사 시험범위 여기야 라고 또 일주일 정도 있으면 고지가 됩니다. 자기가 마음먹은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시기가 3월달 신학기가 되면 거의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잘 안 되죠. 그러니까 꼭 학원을 다니라는 것은 아니지만 제발 좀 그 귀중한 시간에 본인이 할 수 있는 공부를 좀 마음껏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면 한다. 이런 바람에서 정리를 한번 도와드렸고요. 그 다음 16종 내용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저희가 올해 아이들도 그렇고 작년 아이들도 그렇고 학생들을 관리할 때 관리했던 내용 혹은 상담했던 내용을 요약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개별 관리 내용 중 성적 관리에 대한 내용이고 고2 11월, 3월, 4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마지막 모의고사를 본 성적부터 해서 3학년 때 본 모의고사를 전부 기입을 하는 거죠. 해서 요 자료가 정시에 이용되느냐 정시가 아니라 수시에 이용되는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의 9월달 그러니까 2차 평가원 2차 시험이죠. 마지막 수능 전 평가인데 성적을 보게 되면 국어가 2, 수학이 3, 영어 2, 탐구가 많이 부족하죠. 탐구 5. 확인하셨나요? 그래서 상세한 건 100분위를 봐야 하지만 요 정도 점수대를 맞는다면 아주대학교 하위학과라든가 경기대학교 상위학과라든가 해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이 정도의 대학을 정시에서 쓸만한 자격 요건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학생이 이 정도 모의고사 분포가 되는 학생이 수시에서 수원대라든가 혹은 평택대를 쓸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학생이 1년 동안 본 모의고사 점수를 토대로 해서 이건 뭐 다른 학원에서도 다 하실 것 같고요. 예, 토대로 해서 저희가 그동안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입시 지도를 10년 동안 하셨기 때문에 모의고사가 이 정도 점수대이면 정시에서는 이 정도가 가늠되니까 여기보다 낮은 대학은 수시에서 안 써도 돼. 그렇지 않은 학교를 학생하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겠죠. 해서 이제 수능보다는 사실 정시는 수능 점수가 나와야 됐지 예측이 어렵죠. 예측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정시는 수능 점수가 나오면 이제 그때 저희가 착수를 하게 되고요. 근데 오히려 수시에서 모의고사 점수를 좀 가늠을 해서 야, 너 이 정도 나오는데 여기를 써야 되겠니? 이렇게 학생들을 독려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17페이지 내용입니다. 자, 17페이지에 면접관리라고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제 본사하고 이제 업무를 매년 이제 이러한저러한 업무를 이제 협약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본사에서 농구술만 전문으로 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 농구술팀하고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제가 내년 초쯤에 또 업무에 대한 협약을 할 겁니다. 해서 구술면접고사 평가표라고 되어 있는데 면접의 특성상 말 그대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전문가가 이렇게 학생들을 살피는 게 낫겠다 해서 말 그대로 논술만 면접만 진행하시는 선생님들께서 본사에서 농구술팀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면접관 3분의 학생 1명 3대 1이죠. 학생이 1명입니다. 그래서 개별 지도를 해서 그 지도 결과를 평가표 형식으로 학생한테 이런 부분은 잘했어. 이런 부분은 부족해. 하고 서면으로 이제 학생한테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아마 내년도 기준으로는 수시 원서 접수가 14일 날 정도에 종료하게 되니까
그 주 토요일이나 그 다음 주 토요일 정도에 개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앞으로는 약해지고 있지만 자기소개서 첨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위부터 이 학생이 이제 건국대 합격생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위의 학생이 이대 합격생. 예. 그래서 몇 가지 상담했던, 저희가 첨삭했던 예시문을 좀 남겨봤고요. 그래서 첨언하자면 수시 그리고 정시와 관련된 모든 전형에 대한 준비를 학원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예체능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니겠지만 거의 일반 전형과 관련된 내용은 모두 진행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 다음 이제 19페이지입니다. 이게 사실 이제 제일 핵심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최근 한 5개년 정도 학생 상담한 내용의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그러니까 19쪽에 보고 계시는 학생, 땡땡 H라고 되어 있는 학생, 효원고 학생입니다. 효원고 학생이고요. 지금 부모님들께서 보고 계신 내용은 한 7칸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건 제가 편집을 한 거고요. 실제로 학생하고 상담을 할 때는 이 아래로 쭉 내려가게 되죠. 쭉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19쪽에 수시와 관련된 잘된 사례 하나. 저희가 노력을 하지만 당연히 안 된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잘 안 된 경우도 공유를 함으로써 야, 이런 거 조심해야 되겠구나 라고 부모님들하고 같이 느끼기 위해 20쪽 내용은 수시 상담 중에 저희가 좀 잘 안 된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 이거는 제가 윈터 설명회나 이때 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21쪽 19, 20쪽하고 내용이 좀 표가 완전히 다르죠. 툴이. 이게 정시상담입니다. 사실은 수시가 정성적인 평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얘는 확실히 됩니다 라는 얘기를 제가 여기서만 10년 동안 이거 하고 있지만 사실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데 정시는 데이터가 정량적인 평가가 강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자신감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21쪽 내용이 제가 그동안 상담했던 내용 중에 잘된 경우 하나. 잠깐만 보시면 21쪽 내용 중에 가군, 한양대학교 파이낸스 경영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나군, 연세대학교 신소증공학 조금 까맣게 되어 있죠. 확인하셨나요? 그 다음에 중앙대 다하군의 ICT 창의. 요해 입시가 약간 좀 특이했던 게 중경외시 이상의 대학에서 다군에서 모집을 하는 대학이 중경외시 이상에서 중앙대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중앙대학교 정시 경쟁률이 어마어마했죠. 중대 이상은 을 쓸 수 있는 학생들은 다군에 다른 학교가 없었습니다. 중대밖에. 해서 제가 왜 여기에다 색칠을 해놨냐면 이 세 군데를 이 학생이 다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왼쪽 맨 위를 보면 득점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이 학생이 한양대학교 파이낸스 경영, 혹시 부모님들 다이아몬드 학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한양대학교의 다이아몬드 학과 4년 장학. 그 학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연대 신소재, 중앙대까지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양대학교 다이아몬드 학과에다가 스카이를 합격을 했어요. 근데 득점을 보시면 백분위가 96, 이과 학생입니다. 수학이 89. 그리고 이 학생은 조금 오래됐죠. 영어 등급제 이전의 학생이네요. 영어가 98. 그리고 탐구를 잘했죠. 97. 이과 학생인데 사실 수학이 89입니다. 2등급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올 1등급을 맞아야 1, 3개에 2 하나여야 스카이 가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도 이과 학생이 신소재를 지원했고 수학이 2등급인데도 합격을 했죠. 상세한 내용은 이것만 가지고도 분석해서 알려드릴 내용이 한 10분은 될 것 같은데 상세한 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학생이 3군데를 합격한 학생입니다. 그래서 정시에서
제가 상담한 학생 중에 눈에 띄는 학생 중에 하나. 그리고 22페이지. 이 학생이 이제 가장 후회로 남는 학생이죠. 사실은 이러한 그 배치 자료,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참고하게 되는데, 온라인 자료하고 저희가 이제 그 대회비라고 해야 될까요? 본사에서 지원받은 대회비 자료, 엑셀로 되어 있는 두 가지 자료를 확인하게 되는데, 제가 10년 동안 여기에서 이렇게 정시상담을 하면서 그 두 가지 자료에 충족을 하는데, 여기서 충족이라는 건 합격 아니고 추합 범위입니다. 추합 범위까지 충족을 하는데 떨어지는 경우는 정말 손가락에 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이제 그러한 경우 중에 한 명이었죠. 가운데 보시면 나군의 강남대가 소신 838 확인하셨나요 혹시? 예. 근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떨어졌습니다. 대기 5번 받았고요. 추합기간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이 학생이 예비 1번에서 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기억에 남고, 이 학생 지원한 학과를 살펴보시면 특수교육, 유아특수교육, 중등특수교육, 특수교육학과가 어떤 성격을 지닌 학과인지는 알고 계시죠? 예. 정말 심성도 바르고 정말 요즘 학생 같지 않은,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학생이 왜 대기 1번에서 떨어졌는지 분명히 소신인데 분석을 해봤는데 아마 영어 등급제 첫 해의 학생이었습니다. 영어가 3이 나왔는데 이 영어 3을 사실은 당연한 3을 가지고 충분한 3이라고 잘못 해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보내고 나서 이렇게 조금 기대하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 마음이 무겁고 좀 더 들여다보게 되는데, 여하튼 정시에 대한 부분은 상세한 건 이제 부모님들이 확인해 하셔야 되는데요. 실제로 표를 보고 어떻게 보시는지 이러한 내용은 제가 윈터 설명회나 추후에 안내를 드리도록 하고요. 19쪽 내용 보시면, 자 이제 우리 자녀가 내년 3월에 학교를 갑니다. 그리고 4월 달이 되고 5월 달이 되고 이제 6월 달에 평가원 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빠른 학교는 6월 평가원 시험을 보고 나서 조금 늦은 학교도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면 지금 부모님들이 보고 계신 19페이지, 20페이지와 같은 양식을 나눠줍니다. 학교에 따른 차이는 아닌 것 같고요. 개인에 의한 차이 같은데 19페이지와 20페이지에 대한 비슷한 표를, 이건 공통적인 양식은 아닙니다. 저희가 활용하는 고3 내부 이제 양식이고요. 꼼꼼하게 봐주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지금 19페이지, 20페이지처럼 메꿔 있듯이. 근데 과제처럼 너 어느 대학에 무슨 과를 갈지 조사해와, 이런 경우도 사실 많죠. 그래서 아까 연간 입시 로드맵에서 제가 보여드린 내용이, 안내드릴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을 빠르면 2월부터 모셔서 그때부터 저희는 이 양식을 저장을 해놓고 이제 메꿔 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넣을 학교 넣고 뺄 학교 빼고 문서상에서 이제 편집을 하고 그 일부만 제가 실어 넣은 내용이 지금 보고 계시고 있는 페이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쪽은 잘된 예입니다. 이 학생은 학생부, 내신이 되겠죠. 3.68 정도의 내신을 갖고 있고요. 모의고사는 6월 달에 415점. 이게 표준 점수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은 사실 3.68에 415면 내신 점수가 조금 더 좋게 되는 겁니다. 3.0 정도면, 이건 옛날 기준이긴 하지만 사실 480점 정도의 점수는 나와야 되거든요. 아무튼 상대적으로 내신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415면 사실 천왕권 이후를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이제 선에서 학교를 선정해야 되는데, 이 학생이 이제 교통대학교 기계공학, 유형은 교과 전형이고요. 오른쪽으로 쭉 가다 보시면 과년도 입시에서 수시라고 되어 있죠. M,
3.3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인, 평균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이 학교를 지원하기 직전 연도에 교통대학교 기계공학은 평균 합격자 평균이 3.3 정도였다고. 근데 이 학생 내신이 지금 얼마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 발 뻗고 자기가 좀 어렵겠죠. 근데 이제 이 학생 상담 중에 가운데 정도 줄을 보시면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기계정보공학 왼쪽에 서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서류가 뭘 뜻할까요? 학생부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갖고 있겠고 자기소개서. 그러면 학생한테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너가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를 지원하는 게 확실하다면 홍익대학교도 기계정보공학이고 교통대학교도 기계공학이니까 자기소개서의 내용이 매우 비슷할 거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 대학을 쓸 거면 자기소개서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자, 맨 위칸의 종합란을 보시면 오른쪽 약간 위에 있습니다. 확인하셨나요? 예, 교통대학교의 종합전형은 나비인재 전형입니다. 이 해의. 그래서 이 해 같은 경우는 나비인재가 추천서가 필요하고 그리고 조금 아래로 아까 교통대 기계공학 라인을 다시 보시게 되면 과년도 입시 수시 합격자 평균 3.31 옆에 나비인재 전형 4.2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 대학만 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쓴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그런데 다른 대학이 있기 때문에 학과도 비슷하겠다. 그러면 교통대학교는 종합전형으로 쓰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안내를 저희가 찾아서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수시의 교과, 연도별이라든가 전형 유형별이라든가 안내는 몇 번 드리겠지만 사실 이걸 활용하기까지에는 정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매번 모든 학교를 찾아본다는 것도 사실 너무 힘들죠. 그래서 경험에 의존하게 되는 건데 여하튼 저희는 매년 이제 이러한 그 내용을 학생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식으로 이제 학생의 가이드라인을 좀 잡아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은 교통대, 선문대, 충남대, 홍익대 지원한 6개의 대학 중에 아마 4군데인가를 합격한, 그래서 상담을 한 사례 중에 잘된 경우, 아까 제가 정시 안내 드리다가 그 한양대학교 파이낸스하고 연대 신소재공학과, 중대 ICT 그 3군데 합격한 학생 사례를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수시에서 본인이 지원할 대학이 7개인데 그 중에 하나를 빼고 6개에 지원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고민보다는 합격을 2군데 이상 했는데 갈 수 있는 곳은 한 군데밖에 없죠. 보통 학생들을 보면 이 고민이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발 여기 오늘 이렇게 진짜 바쁘신 와중에 어렵게 참석해 주신 부모님들께서는 이 어려운 고민을 내년 후반에, 내후년 초반에 좀 하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이 학생은 4년 장학금보다는 스카이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송도에서 공부를 마쳤던 학생이고요. 이어서 20페이지입니다. 이게 이제 좀 안 된 경우인데 최대한 빨리 제가 핵심만 다시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윈터 설명회 뒤에 이제 그 서머 설명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20페이지가 이제 마음에 가장 남는 학생 중에 이 학생이 권성고 학생이었나? 이제 학생부가 나쁘지 않죠. 2.04. 근데 주목할 만한 점이 모의고사 점수가 좋아요. 1, 2, 1, 3, 3입니다. 두 번째 2가 어떤 과목일까요? 그렇죠. 수학이죠. 수능 시험 순서니까. 근데 이 학생 수학은 제가 가르쳐서 하는데 제가 수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서하는데 모의고사가 92점 항상 왔다 갔다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의고사 점수는 못 본 점수고요. 제가 이 학생 수능 점수를 갖고 있는데 수능 점수가 211, 23인가가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타까운 학생인데 왜 그러냐면 우선 학생 의견은 이랬어요. 이 학생 그 상담 당시에 생급의 내용이 국문과라서 종합은 학생부를 반영하니까 국문과를 적고 그리고 교과는 그러한 내용이 상관없으니까 경영을 지원하겠다. 그리고 부모님이 보내주신 의견은 재수를 시키지 않으시려고 하기 때문에 학생 의견과 동일하다. 이게 바로 학교 의견이죠. 안정권을 원했습니다. 학생 스스로도 그랬어요. 실제로. 그래서 가천대 하향으로 지원하는 걸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이제 종합 의견에서 이렇게 모호한 학생들은 선생님들끼리도 의견을 나눕니다. 저라고 해서 이 등급에 이게 최선이야 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고산 선생님들이 금요일마다 회의를 하는데 회의가 아니더라도 교무실에서 우리 반에 누구 있는데 이런데 이래 라고 의견 교환을 하는 그러한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꼭 형식을 맞춰서 워크숍 형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아무튼 의견을 좀 모아보니까 누가 봐도 얘는 가천대를 안 쓰는 게 좋겠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의고사 점수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아주대도 합격자 등급을 작년 재작년 이렇게 살펴보니까 야 종합 적지 말고 교과 적자. 그리고 이대는 논술 전형으로 하는 거 너의 의견에 찬성한다. 그래서 이 학생이 다음과 같은 이제 플랜을 짜게 된 겁니다. 근데 이 학생이 좀 특이한 애 이제 수능을 봤어요. 올해도 좀 특이하지만 저희 3년 되었죠. 이 학생이 이제 상담을 3년 전에 한 학생 같은데 포항에서 지진이 있어서 수능이 일주일 연기됐던 그에 상담했던 학생인데 자, 두 번째 줄 가천대학교 경영학 전공 쭉 가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죠. 가천대는 상위 일부 과목을 반영하기 때문에 자기 내신이 올라간다고 안내드렸죠. 그러니까 2.04에 해당하는 이 학생이 내신이 1.73입니다. 근데 오른쪽을 보면 과년도 수시 평균 등급은 2.3이죠. 흔히 얘기하는 안정권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단국대학교 아주대학교. 근데 이 학생은 아주대학교 국문학과 왼쪽 보시면 교과라고 되어 있나요? 종합으로 되어 있나요? 종합. 아주대 종합은 전형명이 아주 에이스 전형이죠. 아주 에이스 전형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별 학생부가 2.24가 나왔고 과년도 평균 등급은 2.71등급. 확인하셨나요? 예. 그 다음 맨 아래로 가겠습니다. 학생 욕실것 이대 공문을 논술로 적었습니다. 근데 확인하셨죠? 아주대학교 국문학과의 가운데 부분 고4일이 언제죠? 11월? 예, 이게 면접 일자겠죠. 맨 아래 2대 논술일이 저희가 이걸 다 체킹을 합니다. 저희 학생들이요 공부를 하는데 워낙 지쳤고 그리고 해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러한 긴장감 때문에 수시 원서 6개를 마지막 날에 경쟁률 보고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상당수의 학생들이 자기가 6개 어디를 썼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특히 특정 대학의 A 학과다 B 학과다 이렇게 좀 줄을 대던 학생들은 경쟁률을 보고 긴장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내가 건축을 썼는지 마지막에 컴공을 썼는지가 헷갈리는 거죠. 그런 게 6개면 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이야기하는 게 이제 결제하고 원서 접수가 마무리되고 나면 항상 좀 사진을 찍거나 가장 좋은 건 수험표를 좀 출력을 해라. 스크린샷을 해서 아예 좀 저장을 해놓거나. 근데 사실 뭐 실천으로 옮겨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제 이 표를 작성하면서 제가 이건 선생님들 지시당합니다. 이 표는요 어떤 선생님은 하시고 어떤 선생님은 안 하시고가 아니라
워낙 경험이 많은 선생님들하고 제가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건 이렇게 하십시오. 저건 저렇게 하십시오. 별다른 말씀을 안 드려요. 근데 제가 1년에 몇 마디 선생님들한테 강조를 하자면 지금 보고 계시는 표의 작성은 시기별로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보고를 좀 이게 말씀을 주게끔 하고 있고요. 아무튼 학생들한테 마지막에 표를 작성해 줍니다. 그러니까 고사일이 겹치지 않는지, 실제로 너가 몇 월 며칠 날 어느 대학에 무슨 과 가야 되는지. 근데 이 해는 분명히 그걸 저희가 확인했는데 어딘지는 저도 잊었습니다. 둘 중에 한 개 학교의 본고사 일정이 일주일 늦춰진 겁니다. 그러니까 수능이 늦춰지면 일률적으로 본고사 일정이 늦춰지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겨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수능이 늦춰졌죠. 근데 본고사 일정은 늦춰졌나요? 연대 논술 제외하고는 제가 볼 땐 늦춰진 데가 크게 이렇게 눈에 안 띄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피치 못할 이러한 사정이 벌어진 거죠. 이때. 학생이 이제 쓸데없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쓸데없는 고민이라는 게 불필요한 고민. 정말 최상의 컨디션으로 면접을 보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논술을 봐도 될까 말까인데 어떻게 해야 되지부터 고민하게 되는 거죠. 수도권에서 이동할 땐 퀵 이런 거 들어보셨죠? 오전에 A대학에서 뭐 면접 보고 오후에 B대학에서 논술 보고. 거리가 너무 멀어요. 아주대학교하고 이대하고. 엄청난 고민을 하다가 이 학생이 아무래도 이대에 네임밸류가 있다 보니까 나 그래도 교과 합격생보다 내가 합격자 평균 등급이 높았으니까 나 아주 에이스 봐야지. 그리고 면접에 응시하고 떨어집니다. 기억에 남는 이유가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선생님들끼리 이러한 내용을 공유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저희 반에 상담한 학생이 아주대학교 국문과를 적고 옆에 반 상담한 학생이 아주대 국문과 적고 그 아랫반 상담한 학생이 또 아주대학교 국문과를 적습니다. 그러면 3명 중에 내신이 제일 떨어지는 아이가 있다는 걸 저희는 알죠. 그러면 그렇게 지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이 교과 대신에 종합을 쓰다 보니까 이 아이보다 내신이 낮은 아이가 교과를 씁니다. 같은 학과. 그리고 그 학생이 붙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은 수능을 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어가 2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211, 23인가 13. 제가 그 성적표 갖고 있는데 최하 숙대를 갈 수 있는. 근데 가천대에 합격을 해버립니다. 당연히 그렇게 예측이 되죠. 저희가 이제 납치라고 부르는 거죠. 숙대 이상의 대학을 갈 수 있는 점수죠. 아까 그러한 등급이면. 근데 가천대 합격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가야 되는데 학교 생활을 잘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학생은 반수를 택해서 현재는 국민대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너무 남는. 그래서 저희도 사람 일이라는 게 좀 그렇지만 한다고 하는데 항상 이렇게 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와서 이러한 결과도 있습니다라고 저희만 알고 있고 숨기면 안 되고 부모님들도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취지에서 넘어봤습니다. 그래서 정시에 대한 내용은 넘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빨리 마치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23페이지가 이제 아까 이제 제가 2월부터 빠르면 부모님들을 한 분 한 분 모셔서 부모님 한 분, 담임선생님 한 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에 부족하신 내용은 이때 담임선생님한테 개별적으로 질문하시면 전부 답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보고 계신 23쪽에 있는 양식 안에 하나를 메꾸게 된다면 요 메꾼 결과를 만약에 담당 담임선생님이 보시게 된다면 학생부가 없기는 하지만 머릿속에 아마 그 이게 메꿔진 내용이 메꿔진 자료를 보게 된다면 이걸 보신 담임선생님 머릿속에는 이 학생은 요 정도 대학에 이 정도 학과를 내가 플랜이 해야 되겠구나 라고 머릿속에 이제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 자료 중에 일부를 한번 실어봤고요. 그 다음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늦게까지
계셔주셔서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는데 제가 아까 초반에 마침표 이야기를 잠깐 꺼내었는데요. 24쪽 내용입니다. 자, 24페이지에 2020학년도 대입 수능 확정 등급 컷이라는 안내가 있습니다. 사실 올해 고2 학생들한테 적용하기에는 약간 무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택 과목 때문에 수능 자체가 좀 바뀌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자료를 미적 선택에 대비를 할지 기하 선택에 대비를 할지 아니면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을 수학 가형에 대비를 할지 수학 나형에 대비를 할지 좀 어렵게 되는데 자 여태까지 살펴본 대학들 스카이 서성하니 사실 1등급이어야 됩니다. 교과는 1에서 거의 교과는 2에서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 종합이 2에서 아주 간혹 나왔던 것 같고요. 그 다음 좀 내려가서 중경외시 2등급이라면 역시 교과보다는 종합에서 합격생이 조금 나왔고요. 홍동건수 부르시는 분에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 건동홍수, 홍동건수 여기까지는 와야 2등급이 이제 빛을 발하게 됩니다. 교과까지 포함해서.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명지대학교 2점 초반 교과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종합전형 3후 그 다음 호서대학교 교과 3후 그 다음에 종합 5초 그 다음 평택대 3.2등급인가 그랬죠. 과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그 다음 한경대가 최저가 있기 때문에 4.0 그 다음에 연대미래 3점 중간 정도 그 다음에 아주대학교 교과 1.7 과에 따라 상이하겠지만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이 당연히 훨씬 더 많겠죠. 그럼 3.5가 넘어가게 되면 4등급대 학생이라면 사실 여기에 준하는 대학을 갈 수 없는 건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그걸 저는 마침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24쪽 내용을 보시면요. 그냥 문과 기준으로 확통 기준으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수학 나형 보시면 1등급 커트라인이 얼마죠? 원점수 여쭤보는 겁니다. 84. 2등급이 4등급이 51이죠. 확인하셨나요? 이거 100점 만점 시험입니다. 100점 만점에 51점을 맞게 되면 수학 나형에서는 4등급을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학과마다 차이는 분명히 있겠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4등급이 천안에 이제 이름을 알만한 대학이라든가 아니면 수원대 하이학과 정도? 이 정도를 정시해서 기대할 수가 있을 텐데요. 자, 3등급 정도로 한번 올려볼게요. 3등급 커트라인 원점수가 몇 점이죠? 해마다 조금 차이는 있는데 그냥 말씀드리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60점 정도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수학 나형에서 60점을 맞게 되면 3등급이기 때문에 경기대학교 혹은 아주대 하위 이건 조금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요. 이 정도 대학을 정시해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60점이라는 점수가 60점을 맞아야 되는 거지만 반대로 생각하자면 100점 중에 40점을 틀려도 되는 거죠. 수능 문제 구성이 수학 기준으로 이건 바뀐 교육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2점짜리가 3문제, 3점이 14개, 4점이 13개입니다. 4점 13개 중에 흔히 얘기하는 킬러 문제 21, 29, 30번 이런 게 이제 뒤에 3개에 들어가겠죠. 그거 포함해서 10개 틀려도 된다는 겁니다. 제가 윈터 후반부 2월 말 정도에 재학생들한테 모의고사 푸는 순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는데 중하위반들은 그냥 1번부터 푸는 게 아니죠. 풀이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좀 안내를 하는데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4점 13개 중에 어삼시사에 속하는 어려운 3점, 쉬운 4점 일반 문제집의 한 중간 상난이도 요 정도의 문제만 해결을 하면
60점을 맞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10개 틀렸습니다. 안 풀었어요. 그럼 100지로 낼까요? 예, 나머지 다 5번으로 찍어도 됩니다. 그러면 3등급에 준하는 점수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왜 드리냐면 표의 아랫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EBS 출처 자료입니다. 자, 30번 문제. 오답률 베스트 10문항을 표현한 겁니다. 30번 문제 오답률이 얼마죠? 예, 맞춘 학생은 2.1%. 전교생의 2.1%가 맞췄는데 부모님들 잘 아시겠지만 2등급 이상의 70%는 재학생이 아니라 재수생이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교에서 한 명 맞출까 말까 한 문제입니다. 재학생 기준으로는. 풀지 말라 이겁니다. 물론 의대를 가거나 그러면 좀 입장이 달라지겠죠. 예. 그 다음 28번 7.2%, 7.3%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 순위 17번 문제. 요게 흔히 얘기하는 어삼시사에 들어가는 번호대입니다. 이 문제의 오답률이 58.2. 그러니까 절반 조금 많은 인원이 틀린 거죠. 절반 조금 안 되는 인원이 맞춘 겁니다. 제가 여기에서 문제를 하나 내드렸을 때 앉아 계신 자리에 하신 부모님들 중에 절반이 맞췄다면 어떻게 보면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은 문제가 될 수 있죠. 그건 돌발적으로 문제를 낸 거고요. 제가 부모님들께 컨텐츠를 제공하고 그 컨텐츠 내에서 질문을 드렸을 때 절반이 답을 주시면 그닥 어려운 문제는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기 등급이 4등급 이후로 넘어가는 학생이 앞에 나온 대학의 합불 여부를 입결을 보셨겠지만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삼시사에 준하는 참고서에 100문제가 있을 때 어려운 30문제 빼고 중간 이상의 난이도 70문제까지만 해결을 하게 되면 이 점수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학생처럼 납치될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길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3학년 학생들이 받고 있는 이러한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죠. 불안감 이러한 부분들이.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부모님들께서 잘 컨트롤을 좀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요. 누구보다 저희가 앞장서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까지만 안내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앞부분, 아까 이제 10페이지하고 11페이지 꼭 유념해서 한번 봐주시고요. 10페이지 타이틀이 뭐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제가 오늘 부모님들께 알려드렸던 연도별로 참고하셔야 되는 내용, 수능 최저에 따라 판단하셔야 되는 내용 기억하시죠? 그래서 주요 대학, 아까 이제 원장 선생님께서 초반에 잘 정리를 주셨는데요. 본 자료집에 나와 있는 내용은 전체를 아울러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10쪽, 11쪽에 남겨드린 내용은 지원하려는 학교별로 3년 동안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한눈에 좀 보시기 쉽게끔 참고를 해서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10쪽의 내용이 교과 전형. 실제로 올해 지역균형 선발이나 학교장 추천 전형이 도입되기 이전부터 10쪽의 대학들은 교과 전형 유지가 되었던 대학들이고요. 그 다음 11쪽 보시면 교과 반영 전형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올해 학교 추천이나 지역균형 선발이 되면서 아래쪽에 있는 경희대나 건국대는 서류를 반영하다가 서류를 없애고 대신에 최저가 생기면서 보이시죠? 이러한 변화가 있었다. 그래서
앞에 페이지도 마찬가지지만 10쪽, 11쪽은 조금 더 참고를 해 주셨으면 바람이 있고요. 그 다음 13쪽입니다. 이제야 저희 프로그램 안내를 드릴 것 같네요. 예. 자, 일단 개강이 날짜가 좀 복잡합니다. 4일, 7일, 13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건 아까 안내드렸듯이 코로나로 인해서 기말고사 기간이 너무 늘어져서 세 가지로 분리해서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4일 날은 유신, 7일 날은 권선, 13일은 효원 이렇게 저희가 맡아서 학생들과 생활하게 되고요. 상세한 내용은 학원 담임 선생님이나 학원 상담실에 문의를 주시면 답변을 잘 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기말고사 대비 기간 중엔 말 그대로 시험 대비이기 때문에 학교별 시간표로 운영을 합니다. 학교별로. 그러다 보니까 아래 나와 있는 표준 시간표대로 운영이 안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 학교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 많은 학교는 인원이 많은데 우열을 신경 안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인원이 많은 곡정과 같은 학교는 인원을 나눠서 우열반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번에 나와 있는 내용은 평시 내용입니다. 과거에는 인문, 자연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금은 제가 표현을 확통 중심반, 과거의 문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미적 중심반, 과거의 올해의 이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3페이지 안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 궁금해하시는 윈터는 28일 날 개강을 해서 방학을 늦게 하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28일부터 13일까지는 저녁 7시부터 지금처럼 수업을 합니다. 다만 아침에 나와서 공부하거나 자습하는 건 당연히 되고요. 그리고 부모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윈터는 14일부터 30일까지 흔히 얘기하는 종일반이 이때 운영되게 됩니다. 그리고 방학이 늦은 만큼 개학도 늦어지기 때문에 2월에는 순서가 달리됩니다. 학교를 가는 학교들이 있다 보니까 오전에 종일반처럼 수업을 할 수는 없고요. 오전이 자습체계가 되고 오후 2시부터 혹은 저녁부터 학교를 가는 학생들은 2시에도 못 오기 때문에 정규반이 운영되게 됩니다. 그 다음 14쪽에 나와 있는 내용들도 앞으로 저희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해왔던 내용들 다시 한번 잘 지키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차원에서 남겨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업 요일과 시간, 시작일, 개강일만 잘 확인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14쪽에 있는 내용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1페이지부터 진행되는 내용은 오늘 제가 사실은 조금 더 많은 말씀을 드리도록 시간 할애가 되어 있었는데 그게 조금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번 기회가 되시면 저희 자체 자료집도 그렇고 특히 저희 이제 본사 자료집 그래서 요거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나서 요 본사 자료를 한번 보신다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부모님들이 좀 받아들이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늦은 시간까지 정말 집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중간에 제가 잠깐 여담이지만 어디를 지원할까에 대한 고민보다 정말 합격을 했을 때 어딜 갈까 하는 고민 이게 정말 큰데 어려운 고민이지만 우리 오늘 참석해 주신 부모님들 그리고 그에 대한 이제 학생들은 내년 뭐 후반기 이맘때 아니면 내후년 초반대에 좀 어려운 고민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오늘 설명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